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현수 전 기조실장 측은 JTBC에 돈 전달은 내가 직접 했고 돈을 건넸 당시 동행한 국정원 직원도 있다며 배달 사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실장은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일시와 장소,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국회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밤사이 규모 3.5와 3.6의 두 차례 강한 여진이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포항시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5월 수석으로 임명된 뒤에도 e스포츠협회 경영에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수석이 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협회 현안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협회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가 최근 다스의 핵심 납품업체 한 곳을 추가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시형 씨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다스 핵심 관계사들의 긴박한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전북 고창의 오리농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며 전국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AI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리고 전국의 모든 가금 농가에 이틀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세습해 논란인 명성교회가 오래전부터 세습을 준비한 정황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퇴임 직전 세습을 반대해온 청년 교인들을 대상으로 세습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곳은 경북 포항의 한 5개 지진 대피소입니다. 보시다시피 공사 중이라 이곳 역시 지진이 났을 때 안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에선 포항의 지진 대피소를 점검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가는 과정, 마치 007 작전 같았다는 내용을 지난번에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007 작전 같은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것은 북악 스카이웨이가 아니라 광화문에 있는 한 소극장 앞입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우선 검찰이 오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 불법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지금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배달 사고 가능성인데 이와 관련해서 JTBC는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인터뷰 요청을 넣었고 측근을 통해서 오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현수 전 실장은 최 의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고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안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최경환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달 사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며 정황을 묻는 JTBC 취재팀의 질문에 측근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전 실장은 우선 최 의원에게 준 돈은 자신이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할 당시인 2014년 10월 다른 국정원 직원이 함께 갔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전달한 구체적인 정황을 본인 이외의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 실장은 검찰 조사 때도 최 의원을 만난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를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실장은 또 돈을 전달하는 게 내 임무였다며 그걸 안 할 수는 없다면서 배달 사고 가능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이 전 실장은 청와대와 친박계의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친박계 핵심 실세인 최 의원에게 전달할 돈을 배달 사고 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0여억 원을 나눠 전달할 때도 안봉근 당시 비서관을 직접 만나서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황은 이 전 실장과 안 전 비서관 등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이 전 실장은 배달 사고를 낼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이현수 전 실장이 국정원 예산을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1억 원을 전달할 것을 요구해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본인의 자수서를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예, 검찰은 오늘 최경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서 압수품을 가득 담은 상자들이 실려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부터 최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10월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때입니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승인을 받아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관련 물증도 제출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 역시 당시 국정원 특활비 비판과 관련해 최 부총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현수 실장의 제안을 듣고 상납을 승인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국정원이 특활비 문제 해결을 위한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최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5만 원짜리 억대 현금 다발, 007 가방, 그리고 CCTV 없는 골목길. 범죄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가장 처음 상납에 나섰던 남재준 전 원장 시절에는 국정원 직원이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이 청와대 차량을 인근의 한 소극장으로 보내주면 이 차를 타고 청와대로 들어가서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뇌물 차량을 청와대 경내로 직접 들여보내서 받은 겁니다. 임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3년 국정원장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달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비서실장은 2013년 5월부터 매달 5천만 원 현금 따발이 든 봉투를 들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들어갈 때마다 파견된 국정원 직원을 만나러 왔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사무실까지 찾아가 돈을 건네면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한 겁니다. 때로는 국정원 측에서 신원 확인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이재만 전 비서관이 청와대 출입 차량을 인근의 극장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극장 앞에 서 있으면 차가 와서 태우고 청와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후 이병기, 이병호 원장 시절엔 청와대 주변 골목길이나 북악 스카이웨이 노상에서 몰래 만나 돈가방을 전달하는 등 은밀한 방식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당시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이 비밀스럽게 이뤄진 점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라 불법 뇌물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오늘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적시되면서 곧 박 전 대통령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년 넘게 보좌해온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에겐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까지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총 33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죄에 더해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안 전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1,3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본래 대통령의 배우자를 담당하던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한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의상 구매 등을 지휘하며 사실상 안주인 노릇을 한 게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상납금 용처 수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최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오는 27일 월요일에 42일 만에 재개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는 변호인단의 총사퇴로 인해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정한 뒤에 이들의 사건 기록 검토 등을 위해서 재판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재개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이루어지는 걸석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포항에서는 규모 3.5와 3.6의 강한 여진이 2차례나 있었습니다. 본진이 있었던 지난 15일 오후에 4.3 규모의 여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장 강한 겁니다. 이 때문에 대피소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은 또 한 번 공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포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먼저 대피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어제 오늘 있었던 여진 느끼기에 어느 정도나 강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포항시 흥해공업고등학교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울산에서도 지진 신고가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예, 그 정도라면 가까운 곳은 상당히 불안했을 것 같군요. 네, 어젯밤 여진이 있었을 때 이재민 대부분은 이곳 체육관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심하게 흔들렸고 이재민들이 놀라서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낸 상태에서 아침에 또다시 한번 강한 여진이 오자 이재민들은 체육관에도 살지 못하겠다며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고 나선 이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 대피하라고 되어 있는 학교 중에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들이 더 불안해할 수도 있을 텐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국민안전재난 포털에 들어가 봤더니 오늘도 흥해초등학교가 지진 대피소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흥해초등학교는 이번 지진으로 대부분 파손돼서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에 이재민들이 있는 주요 대피소로 활용하고 있는 흥해 실내체육관과 기쁨의 교회는 대피소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예,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규모는 계속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오늘 포항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나마 이재민들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피해가 심해 오갈 데가 없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16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고요. 이걸 포함해서 현재 모두 5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집이 확보돼 있습니다. 예, 거긴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까? 네, 현재 정밀 진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용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완파돼서 위험하다고 판정된 가구는 모레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현재까지는 334가구를 입주 대상 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밀 진단이 끝났다고 해서 보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용 제한이 나오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개인이 고쳐서 들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피소 생활이 하염없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학교로 돌아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학교로 돌아가는 마음이 착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은송이가 대피소에서 친구들과 함께 학교로 향합니다. 지난 15일 대피소로 온 지 5일 만입니다. 대피소에서 은송이를 보내는 엄마의 심정은 복잡합니다. 보내기는 하는데 걱정은 돼요. 여기 둘이 있는 것보다는 선생님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벽면 곳곳이 갈라진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났지만 미소를 띠는 것도 잠시뿐입니다. 작은 흔들림에도 지진으로 착각해 교실 밖을 뛰어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일상이 낯설기만 합니다. 인근 고등학교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1, 2교시는 모두 지진 대피 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수험생은 불안감에 초조함까지 더해졌습니다. 잠도 막 깨고 이래서 한 4-5시간밖에 못 자서 컨디션 조절도 안 돼서 이래서 좀 시험도 많이 걱정이 돼요. 저학년의 경우 등교 포기가 속출하면서
포항 지역 전체 결석자 수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240개교 가운데 초등학교 12곳과 중학교 4곳 등 28곳에선 오늘까지 휴업을 연장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간 아이들은 지진 당시 느꼈던 감정과 느낌을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걱정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지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겁났어요. 갑자기 지진 나가지고 상찬이가 안 일어나가지고 때려서라도 깨웠는데 계속된 여진 때문에 두려움도 큽니다. 맨날 잘 때마다 여진 오고 그리고 계속 뭐 큰 지진인 줄 알았는데 3.5씩이 나오고 너무나 걱정돼요. 할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 사라져버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 댁이 그리웠어요. 할머니랑 같이 지냈는데 그 집이 무너져서 이제 같이 못 사니까 슬퍼요. 오늘 학교에 나온 16명 중 5명은 그동안 대피소에서 지냈는데 답답함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잠이 잘 안 오고 너무 좁아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기도 하고 안타까워요. 이재민이 막 집 무너져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양보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전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전화해요. 지진 이후 오늘 처음 학교에 간 아이들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아픔을 치유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땅이 물렁해지는 액상화 현상입니다. 원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분지 모양의 지형적 특성 때문이라는 가능성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지진이 발생한 곳은 서쪽과 동쪽 양옆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땅속에는 암석이 바람과 물 등으로 작게 깨지면서 만들어진 흙이 깊게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분지 모양의 지형에서는 지진으로 땅이 크게 흔들리면 쌓여있는 흙이 밑으로 내려가고 물은 위로 올라가면서 집안을 물렁하게 만드는 액상화 현상이 빨라집니다. 땅속 지하수가 주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쉽게 고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액상화 현상으로 땅속의 구조가 바뀌면서 집안 침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층이 교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 밑에 있는 땅도 토층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진이 일어난 포항은 물론 국내 어느 곳에 대해서도 지질 특성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습니다. 진앙 주변뿐 아니라 학교 운동장 등 포항 도심 지역에서도 액상화 현상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액상화 현상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해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재위험 지도 제작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렇게 여진이 이어지면서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수능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를 입은 일부 고사장은 안전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서 진앙에서 거리가 먼 포항 지역의 다른 학교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인근 지역의 예비 시험장도 준비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포항 지역 고사장은 모두 4곳입니다. 비교적 피해가 큰 학교들로 진앙에서 먼 포항 남부로 옮깁니다. 여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포항 인근 경북 영천과 경산에 예비시험장 12곳도 준비했습니다. 포항 지역 예비 소집은 수능 하루 전날인 22일 오후 2시입니다. 예비 소집을 기준으로 이전에 강한 여진이 발생해 예비 시험장 이동이 확정되면 수험생들은 개인 또는 학교별로 이동합니다. 예비 소집 이후에 여진이 있다면 수능 당일 아침 8시 10분 관내 배정된 시험장에 모여 한꺼번에 버스로 이동합니다. 만약 입실한 뒤에 강한 여진이 오면 수험생들은 교육부가 마련한 행동 요령을 바탕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때 지시 없이 교실 밖으로 나가면 수능 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만약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23일 수능은 현실적으로 연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예, 관련해서는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잠시 후 2부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SNS 등을 통해서 질문 사항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러서 조사 중입니다. 오늘 조사를 통해서 혐의를 확정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계속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오늘 소환 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네, 본인 혐의에 대한 전 수석의 입장은 오늘 오전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밝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검찰이 보는 전 수석의 혐의는요,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 명예회장으로 있던 게임 관련 e스포츠 협회를 통해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대 뇌물을 요구하고 이걸 받아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한 전 수석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예,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들은 이미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그런 상태죠. 네, 오늘 전 수석은 전직 비서관들의 일탈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자신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롯데 홈쇼핑이 e스포츠 협회에 2015년 7월 후원한 돈이 전 수석의 당시 영향력을 보고 건넨, 그러니까 대가성 있는 돈이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의 관련 상임위 의원이었던 전 수석 측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을 줄곧 문제 삼아 오다가 후원이 결정된 시점 이후부터 갑자기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전직 비서관 윤모 씨와 함께 전 수석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을 만나는 등 사실상 후원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이냐 아니면 기업들의 통상적인 후원이냐, 이게 쟁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제3자 뇌물죄는요, 일반 뇌물죄와 다릅니다. 공무원에게 돈만 건네면 성립하는 일반 뇌물죄와 달리 이른바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입증돼야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문제라는 이 현안 해결을 위해서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제3자인 e스포츠 협회에 후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 수석 측은 재승인 문제는 후원 석 달 전인 2015년 3월 이미 해결됐다며 대가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 역시 기업 홍보를 위한 정상적인 후원 활동이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박민규 기자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전병헌 전 수석은 지난 5월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뒤에 e스포츠 협회 회장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수석으로 재직하면서도 협회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협회 관계자로부터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 재직 당시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협회 현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협회에 대한 전 수석의 사유화 정황이 이미 뚜렷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병헌 전 수석은 검찰 조사 전 청와대에 입성한 뒤엔 e스포츠 협회 일에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e스포츠 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전 수석이 정무수석 재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이 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협회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가서 현안을 수차례 대면 보고했다는 겁니다. 보고는 e스포츠 협회 회장 대행을 맡았던 조모 사무총장 등이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청와대 정무수석 임명 뒤 전 수석이 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났는데도 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전 수석이 청와대 입성 뒤에도 협회를 사유화하려던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당의 진로를 결정할 끝장 토론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당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끝장 토론을 하기도 전에 끝장으로 간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여전히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사를 굽히지 않은 반면에
통합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만 해도 14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는 당내 반발이 크지만 토론을 통해 접점을 모색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도 전 현직 지도부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는 박지원 전 대표 등 호남 중진들도 참석했습니다. 정책연대, 입법연대는 강하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선거연대 가능성 이것은 좀 열어두고 그 다음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자체는 그 다음 단계로. 의견 수렴과는 별도로 안 대표 측은 당의 외연을 넓혀가야 하고 연대와 통합이 필요하다는 문자도 당원들에게 돌렸습니다. 당원의 42.2%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한다는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 호남 중진 의원들은 안 대표의 통합 추진에 조직적으로 맞설 태세입니다. 평화개혁연대라는 모임을 추진 중인데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의원만 해도 14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대통합 운운하면서 3당 통합의 길로 제2의 와이스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과 가치가 다른 그러한 당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당원들도 각각 안철수 대표 징계와 박지원 의원 퇴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통합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JTBC 연속 보도입니다. 저희는 앞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직접 회사를 만드는가 하면 핵심 납품업체 한 곳을 100여만 원에 사들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시형 씨가 최근 다스 핵심 납품업체 한 곳을 추가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시영 씨가 최근 자신이 세운 회사 SM을 통해 인수한 DMI는 다스 납품업체로 자동차 시트의 뼈대를 만듭니다. 2012년에 설립해 5년 만에 매출 200억 원, 줄곧 흑자를 내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시영 씨의 회사가 매출 600억 원의 시트 레일 생산업체인 다운에 이어 시트 뼈대를 만드는 회사까지 인수한 겁니다. 다스의 핵심 관계자는 DMI 등은 리틀 다스로 불린다며 SM이 시트 제작에 필요한 설비들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생긴 자본금 1억 원의 회사가 핵심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을 인수하고 있는 겁니다. 인수 과정도 다운과 닮았습니다. DMI는 설립 이후 흑자 경영을 해오다 지난해 갑자기 1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매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회사를 어렵게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시영 씨 입장에서는 아주 싸게 구입해서 시트 제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산 시설을 단박에 갖출 수 있는구나. 다스 지분이 전혀 없는 시영 씨는 지난해 말 중국 법인 4곳의 대표로 나섰고 올해는 본사 회계 책임자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시영 씨가 다스의 핵심 하청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다스 핵심 납품업체들의 지분 구조 재편을 취재해온 이한길 기자와 이번 추가 인수가 어떤 의미인지 잠깐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SM은 이시영 씨가 2015년에 세운 자본금 1억 원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핵심 납품사들을 인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3곳 가운데 규모가 큰 2곳을 살펴보면요. 모두 기존의 다스의 부품을 공급해오던 핵심 협력업체들입니다. 세 회사 모두 시영 씨가 인수한 후에 대표는 홍모 씨, 감사는 김모 씨가 맡았는데요. 김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척으로 다스 부사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자동차 시트 완성 전 모습인데요. 오늘 보도한 DMI는 시트 뼈대를 만드는 회사고요. 저희가 이달 초 보도했던 다운은 자동차 시트를 바닥에 고정하는 레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시트 레일과 뼈대 모두 핵심 부품에 해당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니까요. 다스 지분이 전혀 없는 이시영 씨가 다스의 핵심 부품 회사를 인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스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지난해 다운 인수 당시를 살펴보면요. 다스 본사에서 부장급 직원이 나가서 실무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인수가 끝나자 다시 다스로 돌아왔는데요.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경영 목표를 결정하는 일, 예를 들면 올해는 긴축 경영을 해야 한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일 역시 다스 내부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다스가 마치 대주주인 것처럼 경영에 개입해온 겁니다. 두 회사 모두 잘 나가던 회사가 1, 2년 사이 갑자기 상황이 나빠진 점도 좀 특이한 점인데요. 다온의 경우 매년 10억 원대 영업이익을 내던 기업이 지난해 갑자기 3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고요. DMI 역시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냈습니다. 둘 다 인수를 앞둔 시점에 실적이 급격하게 나빠진 겁니다. 매각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개 이 경우에 이제 값싸게 사들이기 위한 그런 방편, 편법 뭐 이런 것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운이되어 오던 그런 방법들인데 물론 뭐 확증을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시영 씨는 다스의 전무인데 따로 회사를 설립하고 또 복잡한 인수 과정을 거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본인의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소유 논란은 계속되는데요.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가정한다면 다스는 그대로 두고 대신 핵심 협력 회사들을 통해 우회해서 경영권을 넘겨주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른바 우회 인수라는 건데 기존의 대기업들이 2세의 경영권을 넘길 때 주로 썼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많은 의문들, 의혹들이 사실은 그 실소유주가 만일에 뭐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라면 다 풀리는 의혹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여태까지 확증은 없다라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황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확증이 없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한길 기자였습니다. 네, 전북 고창의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철새 도래지인 전남 순천만에서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왔습니다. 순천만은 폐쇄됐고 전국 가금 농가에는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저수지 주변에서 방역 작업이 벌어집니다.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통제되고 키우던 오리 12,000여 마리는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전북 고창의 한 유경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H5N6형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데 따른 겁니다. 올겨울 들어 닭오리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얼마 갈지 모르죠. 아직은 모르니까 봤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곧바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전국의 모든 닭오리 농가에 오늘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고창 지역은 일주일 동안 이동을 금지하고 36개의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이 철새 도래지인 독림 저수지와 250m 떨어진 점을 들어 철새가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가의 방역 소홀 등도 확인되면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개별 농장에 대해서도 리스트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계라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별 농장에 대해서 주의를 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이와 함께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살아있는 닭오리에 강원도 반입을 중지하는 방안과 사육 제한 제도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전남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N6형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AI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아버지 김삼환 목사의 대를 이어 담임 목사직을 물려받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지난주에 첫 설교를 했습니다. 김 목사는 최근까지도 자신의 취임이 하늘의 뜻에 따라 긴박하게 결정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김 목사 부자가 오래전부터 세습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여럿 포착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토요 새벽 예배가 끝난 뒤 명성교회 1층 김삼환 목사 집무실에 10여 명의 청년부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김 목사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후임자에 대한 언급에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서 총회법보다 개별교회법이 우선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습방지법이든 뭐든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런 것들을 잘 가려서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은퇴를 앞두고 세습에 강하게 반대해온 청년부 교인들을 상대로
사전 설득 작업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 목사의 은퇴 뒤 2년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도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 시기 명성교회에 아무런 직함이 없었던 아들 김하나 목사는 청년, 대학부 회장단 선임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내정이 되고 그 이름을 이제 일단 우선 김하나 목사님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세습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원 출신 목회자들은 오늘 동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총회 재판국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오늘 새벽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발인이 치러졌습니다. 가족들은 학교 운동장 흙이 담긴 작은 보자기를 건네받고 끝내 오열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영정사진 속 앳된 얼굴은 무심한 듯 표정이 없습니다. 남현철 학생과 박영인 학생, 양승진 선생님은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던 단원고에 들렀습니다. 친구들과 공부하던 2학년 6반 교실도, 동료 교사들과 일하던 교무실도 그대로입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았을 학교 운동장 흙은 하얀 보자기에 담긴 채 건네졌습니다. 학생들을 구하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양승진 선생님 가족도 끝내 주저앉습니다. 권재근 씨와 아들 혁규 군도 가족 곁을 떠납니다. 장례를 마친 미수습자 5명은 찾지 못한 유해 대신 유품을 태워 유골함에 안치됐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열쇠가 될 선내 수거 기록물들이 복원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조타실 다이어리도 이 중 하나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입수를 해서 살펴봤습니다. 크고 작은 고장들을 무시하며 마지막 항해 직전까지 세월호를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했는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내 수색 작업 중에 조타실에서 발견된 다이어리입니다. 참사 20일 전인 2014년 3월 27일, 사용상 문제없으면 수리 자제라고 적었습니다. 그 옆에는 특별히 별표로 표시까지 해뒀습니다. 수리 비용을 아끼려는 시도는 참사 전날까지도 계속됐습니다. 4월 15일에도 수리비 절감이라고 기록한 게 눈에 띕니다. 청해진 해운 측이 안전보다는 돈이란 경영 방침을 고수하며 예산 절감을 강조한 겁니다. 3월 기록에는 구명정 거치대 철거에 대한 지시가 2차례 나옵니다. 참사 당시 구명정은 대부분 작동이 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한 달 전까지 구명정 거치대 철거 문제를 논의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화재 수신기 램프와 송풍구도 수리가 필요했던 상태였던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예견된 인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자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2기 특조위가 출범하면 다이어리의 작성자와 이 같은 내용을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날이 많이 추워지면서 휴대용 손난로 이용하는 분들 계시죠? 최근에는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는 손난로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 충전식 손난로가 저절로 발화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길을 걷던 아이 손에서 갑자기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깜짝 놀란 아이가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땅바닥에 던집니다. 9살 이모군이 던진 건 휴대용 손난로로 그 자리에서 전소됐습니다. 국내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고 나흘 전 구매한 것으로 휴대전화처럼 배터리를 충전해 사용하는 손난로였습니다. 받은 날 충전을 한 서너 시간 정도 했나 봐요.
이제 그 다음날 잠깐 작동을 켜본 거고 그날 그냥 들고 나왔는데 발화된 손난로에 사용된 배터리는 중국 업체가 제조한 리튬 배터리였습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 들리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색깔 보내달라, 우리가 검증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잠잠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규격을 그때 당시에 필요한 대로 다 하고 수입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손난로는 지금도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배터리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다는 문구와 함께 판매되고 있습니다. 환불 받으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았거든요. 박 씨 측은 발화 원인을 조사해달라며 국가기술표준원에 손난로 잔해를 맡겼고 수입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시진핑 특사단이 조금 전 베이징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북한 김정은과의 면담이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김정은과의 면담 여부는 북중 관계가 풀리냐 아니냐의 가늠자였는데 지금 상황은 북핵 돌파구를 여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마오쩌둥 회장남 마오아닝의 묘에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이 술을 따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폭격으로 숨진 북중 혈맹의 상징입니다. 방북 사흘째 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 면담 대신 북중 우이탑과 인민군 묘지를 찾았습니다. 3박 4일 일정을 마친 특사단은 오늘 오후 베이징에 돌아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특사단을 만나 노동신문 일면을 장식했던 5년 전과 크게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북한 인사들은 공항에서부터 특사단과 인사할 때 허리를 숙이거나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북 제재에 참여한 중국과 기싸움의 일단입니다. 5년 전보다 낮아진 특사 직급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습니다. 숭타오 부장은 방북 기간 서열 2위의 최용해와 외교수장 이수용을 만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북한은 시 주석이 보내온 선물을 부각하는 등 중국에 대한 우월성을 선전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입니다. 내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을 시 주석의 측근 허이팅 중앙당교 부교장이 방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 논의와 19차 당대회 선전이 목적입니다. 특사단이 북핵 돌파구 발현에 실패하면서 북한이 ICBM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에 들어갔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그룹으론 처음으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무대에 올랐습니다. 현지 언론들에게 슈퍼그룹이라는 호평을 받으면서 K-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무대에 오르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한국 그룹의 첫 단독 무대입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빌보드와 그래미 시상식과 함께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입니다. 싸이는 2012년 MC 해머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시상식장 밖에 모인 팬들이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BTS가 연호됩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방탄소년단이 미국을 매혹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할리우드 전문 매체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가세했습니다. 총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발표한 DNA를 선보였습니다. 레이디 가가, 셀레나 고메즈 등 세계적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강렬한 인상을 남긴 무대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시상식에 앞서 미 주류 방송사 간판 프로그램을 섭렵했습니다. Kids have been camped out in line for days because the Korean band BTS is here. 올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는 총 8개 부문 후보에 오른 브루노 마스가 올해의 아티스트 영예를 안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최초 그리고 최고란 말을 빼면 이 선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에 데뷔한 박성현 선수입니다. 신인왕, 상금왕, 올해 선수상, 39년 만에 3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대기록의 시작은 박세리와 같은 US 오픈이었습니다. 슈퍼루키 박성현은 지난 7월 LPGA 첫 우승을 차지하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박세리가 맨발 투혼으로 우승했던 그 대회에서 19년 만에 같은 트로피를 품에 안은 겁니다. 이어 캐나다 오픈에서 2번째 우승을 달성했고
K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선 준우승을 따냈습니다. 일찌감치 신인왕을 확정한 박성현은 한때 세계 1위까지 차지했고 현재 세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즌 최종전에서 상금왕을 차지한 박성현은 올해의 선수상 공동수상까지 3관왕에 올랐습니다. LPGA에서 39년 만에 나온 꿈의 기록입니다. 타이틀을 하나 얻었다는 기쁨이 굉장히 좋았고 극적으로 이상을 받긴 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박성현을 앞세운 우리 여자 선수들은 올해 LPGA 33개 대회 중 15개를 우승하며 시즌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이번에 지진이 난 포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지진 대피 지도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 대피소로 지정된 곳들 가운데 공사장이나 바닷가 같은 곳도 있습니다. 차라리 집이 낫겠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땅과 건물이 흔들리자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주변을 서성입니다. 대피할 장소가 없어서 오히려 도로가 좀 안전한 상황에서 공터 같은데 그냥 차 세워놓고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포항 장성동입니다. 진앙지였던 흥해읍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지진의 충격이 아파트 벽면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아파트 밀집지이기 때문에 대피할 만한 공터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시에서 안내하는 이 지진 대피소 사이트에 들어와 봤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에는 이 양서초등학교로 대피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된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도에서 안내한 대로 근처에 있는 대피소에 와봤습니다. 이 초등학교인데 여전히 공사 중인 곳인데요. 이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이 지진 당시에 떨어진 벽돌들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 있고요.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 벽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계 위에는 벽돌과 시멘트 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떨어지기 쉬운 자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안전한 곳은 비진 피해로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인근의 다른 대피소도 공사 중인 학교입니다. 이곳에선 지난 8월 건물 외벽에 가설물이 추락하면서 인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는 문제될 것 없단 반응입니다. 작년에는 그냥 공안지라서 지정을 해뒀는데 내년 3월에 건설이 되니까 그 뒤에는 또 이제 그 운동장에 대피 장소로. 사실 주민들은 지금 당장이 급하거든요. 완공하고 나서도 계속 쓸 거니까 그렇게 안내를 하겠다고 그렇게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포항시는 총 415곳의 대피소를 지정해 위치에 따른 대피로를 화살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피소로 지정된 또 다른 학교는 집안이 내려앉아 건물을 여러 차례 재시공한 곳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계단 틈새가 벌어지고 경계석이 뒤틀리는 등 피해를 봤습니다. 건물과 맞붙어 있어야 할 보도블럭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고요. 이 뒤쪽으로 와보시면요. 이 바닥이 한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 있어서 펜을 떨어뜨리면 빠른 속도로 굴러갑니다. 바닷가 인근 마을은 더욱 불안합니다. 포항 흥해읍의 한 마을입니다. 지진이 날 경우 이곳 마을회관으로 대피를 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바닷가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서 해일이 몰려올 경우 대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저 산으로 올라가야지. 마을회관도 바로 옆이니까 위험하지. 이렇게 바닷가 바로 옆에 지정된 대피소는 40여 곳. 포항시는 해일이 발생했을 때의 대피소는 따로 있다고 해명했지만 위급 상황에서 개인이 해일이 올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포항 지역 전체 대피소 중 절반 이상은 마을회관입니다. 결국 현장을 둘러보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마을회관과 학교를 대피소로 지정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사장 자체를 무슨 지진 대피소 쓰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이 대피소보다는 집이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강한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여전히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Si vales bene est, ego valleo. 당신이 편안하다면 저도 잘 있습니다. 라틴어를 강의하는 한동일 신부에 따르면 로마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늘 이 문구를 앞머리에 붙였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은 아마도 각자도생이 아닐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각자도생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친구지간에도 경쟁은 생활이었고 나만 혹은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각자도생의 철학은 우리를 늘 유혹했죠. 우리는 말로는 성직이라면서 구멍가게 주고받듯 세습하는 대형 교회와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몸을 불리는 재벌들과 성추행을 하고도 큰 탈 없이 잘 살아남는 직장 상사들과 심지어는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쌈짓돈처럼 나눠먹던 위정자들 사이에서도 그 모든 것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고 싶은 듯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해져 왔던 것이 아닌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지진이 일어났던 지난 수요일 SNS를 뒤덮었던 안부의 말들. 예기치 못했던 재난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가까이 있었던 시민들은 포항으로 달려갔고 수능의 시계는 포항의 학생들을 위해서 일주일 늦춰졌으며 동료 수험생들을 향한 경쟁자들의 응원의 글마저 넘친다 하니 세상은 우리를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았지만 그 길 위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품격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이겠죠. 1995년 1월 17일을 기억합니다. 일본 고베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6,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던 외국 기자들이 가장 신기했던 것은 그 참사의 와중에도 시민들이 무척 침착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통곡하지도 허둥대지도 않았고 기존의 언론이 전해주지 못하는 내용은 자신들만의 동네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전하는 기민함까지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얼핏 보면 각자 도생의 길 위에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네 평범한 사람들은 고베 시민들 못지않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다시 떠올려보는 Si vales bene est, ego valleo. 당신이 편안하다면 저도 잘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는 수능 일주일 연기를 맞아서 발빠른 특가 상품을 내놓았다던데 저는 차라리 지난주 대피소에 있던 포항의 한 여학생이 해준 약속에 우리의 미래를 걸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이루어졌던 국정원의 은밀한 상납 방식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규명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들로 가득했던 당시 상황을 취재한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특수활동비가 상납된 경위가 지금 하나둘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것이 남재준 전 원장 시절입니다. 원장, 그러니까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이 직접 청와대까지 가서 상납금을 배달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남 전 원장은 취임 2달 뒤인 2013년 5월부터 매달 5천만 원씩 청와대로 특활비 상납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 전액 5만 원권 현금 돈다발로 준비를 해서 이 서류 봉투에 넣어서 전달을 했는데요. 그 전달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이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직접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록에는 청와대에 파견 나온 국정원 직원을 만나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기재하고 오갔다는 겁니다. 예. 근데 아무리 파견 직원을 보러 가는 거라고 해도 너무 자주 청와대를 드나들면 주변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 보낸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가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재만 전 비서관이 청와대 인근의 한 소극장 주차장에 청와대 출입 차량을 보내주면 그 차를 타고 청와대로 들어가는 방식도 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때도 이 비선 의료진들이 이런 방식으로 청와대를 드나들곤 한 것으로 조사가 된 바 있는데요. 예. 신원 확인 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은밀하게 부셔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만 비서관이 청와대 차량을 그 인근의 소극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름 되면 다 아는 소극장입니다. 그 성공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성공회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그 소극장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화문에. 네, 네. 글로 차를 보내면 남재준 원장의 비서실장이 거기 있다가 그 차를 타고 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이 또 타고 들어가고 그랬습니까? 지금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은 남재준 전 원장의 비서실장이 준비된 차량에 올라타서 예. 청와대 안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뭐 청와대 차량이니까 더더군다나 뭐 이재관 비서관이 보낸 차량이라면 검문이 있었을 리가 없는 것이고 그냥 무사 통과를 했다. 네. 예. 그 시절에 아무튼 무사 통과한 사람들이 꽤 많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그때마다 돈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청와대 특활비 상납을 시작한 남재준 전 원장 시절부터 국정원이 뭔가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긴 알았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국정원장들의 특활비 상납 과정도 상당히 은밀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 전 원장 후임인 이병기 전 원장 시절에는 배달책 역할을 했던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 청와대 연무관 주변 골목길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의 차량에 직접 올라타서 돈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그리고 이병호 원장 시절에도 이른바 진박 감별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이 북악 스카이웨이 노상에서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저런 모두 외부 노출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들로 보입니다. 예. 자,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들에 대해서는 오늘 결국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정원장들이 이렇게 특활비 상납이 관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위법한 행위인지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조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보면 나올 것 같고요.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는 오늘 수능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가 큰 시험장을 바꾸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인근 지역의 예비 시험장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한 여진이 이 시험 볼 당시에 와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은 또 여전하기도 하고요. 또 일정상 수능을 2번 연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수능 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금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저한테 지금 도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포함해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그냥 실무적인 질문부터 바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포항 지역 4개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장 고사장을 포항 남부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접 그 포항 지역 학교를 돌아와 보셨다고 들었는데 상태가 어떤 걸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총 이제 고사장 예정 지역이 14개였었는데요. 그 14개 중에 한 5개, 6개 정도는 상당히 이제 피해가 심하다고 이제 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부와 행안부 합동 이제 정밀 진단에서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 예. 그러나 이제 4개는 상당히 피해도 심하고 거기에 수험 예정자들의 심리적인 상황도 고려해서 예. 4개는 옮기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 교육부가 판단을 해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여진에 대비해서 영천이라든가 경산이라든가 포항 인근의 예비 시험장도 12군데를 마련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예비 시험장을 마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총 14개 중에서 2군데는 이제 포항 외에 있어서 예.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포항 지역 내에 있는 12개는 만약에 예상치 못한 강진이 올 경우에를 대비해서 예. 12개를 영천과 경산 지역에 마련했습니다. 예. 근데 그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예.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 시험 당일 아침까지도 그러면 내가 어느 고사장으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예비 시험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원래 가기로 돼 있는 것인지를 모를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22일 예비 소집 때, 예. 소집 전에 그런 이제 강진이 와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현재 고사장에서는 곤란하다 하고 판단이 들면은 예. 바로 이제 그 12개 고사장으로 시험장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그게 이제 하루 전입니다. 예, 하루 전에는 예.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각자 오도록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비 소집 후 그리고 이제 시험일 아침 입실 때까지 예. 그때까지 사이에서 강진이 와서 도저히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각 학교마다 12개 학교에 그 버스를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타서 체계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시작되고서 오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지진 후 행동 강령에 따라서 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입실 시간이 8시 10분인데요, 오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여진이 혹시 좀 강하게 일어나면 예. 교육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임시 그러니까 예비 시험장으로 옮긴다. 그때는 예. 버스가 다 준비돼 있고 예. 학생들이 편의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 예. 어디에서 모입니까? 그 학교에서요? 그 학교에서요. 예. 8시 10분 입실 때까지 이제 다 올 것이니까 오는 학생들이 차례로 이제 타고 옮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든 8시 10분 전까지는 입실을 해. 예, 그건 반드시 입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입시를 못할 경우도 있죠. 사실은 여진 때문에 학교가 위험하면 뭐 운동장에 모여 있거나 뭐 이런 건 다 뭐 이른바 플랜 B로 다 그렇죠. 이제 돼 있는 그렇게 것이겠죠. 되는 거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예. 그 예비 시험장으로 옮기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시작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전국의 학생들이 기다려 줍니까?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전국의 학생들은 예정대로 8시 40분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이동 때문에 걸리는 시간은 수년해서 예. 그 지역 또 고사장 또는 시험장은 수년해서 이제 시험을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좀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그 시험이 시차가 벌어지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생기는데. 물론 이제 그게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 가령 이제 정답 발표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 하는 걸로 조치한다든가 그런 예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지만 혹시 이제 시차가 벌어져서 문제는 같은데 먼저 본 학생들이 있으면 그 보안을 잘 유지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시험 보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렇죠. 이제 그건 철저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일단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예. 반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 포항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시간이 더 주어졌다라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불안 속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 그 기자들이 만난 학생들도 이게 공부 잘 손에 잡히지 않고 좀 불안하다. 그래서 게다가 또 여진이 또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강남 일부 학원에선 뭐 저희들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특가로 상품을 만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혹시 그 교육부 쪽에서는 그냥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 보도가 나와서 바로 이제 서울시 교육청과 합동으로 해서 해당 학원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 학원들 중에 이제 2군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수강료를 받고 했고 3군데는 이제 수강료 없이 했고
나머지 3군데는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판명이 돼서 예. 그 2군데 받는 것 중에서 한 군데가 수강료가 사실상 이제 기만성으로 이제 높아서 예. 거기는 이제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예. 학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자체를 뭐 전부 못하게 한다라든가 뭐 이거는 그런 사실 건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예. 아니고 예, 다만 예. 규정이 예. 어긋날 경우에는 예, 단속한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다시 좀 그 만약의 경우로 좀 돌아가야 될 텐데 예, 예.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예. 하필이면 지난번 경주 지진이 일주일 만에 여진이 굉장히 강하게 왔었기 때문에 예, 예.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 지진이 일어났던 날 수능을 연기한다고 할 때도 바로 교육부 쪽에 이 질문을 좀 물어봐 달라고 예. 우리 유한울 기자한테 예. 전달했었고요. 뭐였냐면 수능을 보는 도중에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예. 여진이 좀 강하게 예, 일어날 예. 경우에 이에 대한 매뉴얼이 좀 약간의 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 가나다 3단계로 기준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기준이 좀 모호하고 가나다 중에 어느 것이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시험 감독관이기 때문에 예. 그 시험 감독관이 어떻게 임의로 자유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조금 설명드리자면 예. 기상청에 저희 교육부 직원이 2명이 파견되고 예. 기상청이 이 시험 기간 동안에는 전반적인 이제 그 여진의 강도를 판단해서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상청이 가나다를 판단해서 알려주게 돼 있고 예. 그걸 참고로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의 책임자 결국 이제 교장 선생님이죠. 예. 시험장의 책임자 그리고 이제 시도에서 파견된 그 시험장 감독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경북도교육청에서 포항에 마련한 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예. 이 3자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제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시뮬레이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차가 좀 제각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 이제 시험장 책임자와 감독관은 이제 바로 소통하고 그리고 예. 이제 시험장 책임자와 그 사고수본부 대책본부 예. 대책본부하고는 이제 1대1로 한 라인으로 연결되도록 다 조정이 돼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저도 시험 당일 바로 현장에 가 있도록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서 이제 그 판단을 지원하고 함께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제작진은 가나다를 다시 꺼내주기 바랍니다. 가나다의 단계에서 가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한 예. 경우니까. 나의 단계가 이제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 책상 밑으로 피했다가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시험을 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험 시간은 수년이 되는 거겠죠. 만일에 5분 들어가 있다면 5분을 더 줘야 되는 맞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참 이게 안정적인 예, 상황에서 예. 시험을 볼 수 있을지가 걱정인데. 글쎄요. 예.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한다고 치고 다의 단계에서 예. 실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운동장으로 대피한다. 예. 그럼 대피했다가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들어와서 시험을 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의 이제 수능 시험의 매뉴얼 상에서 예. 교실을 이탈하게 되면 그것은 중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교 교실 밖으로 나가서 운동장으로 나가게 되면 시험이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전국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예. 포항 지역에서 만일에 여진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서 예. 운동장으로 대피했다. 예. 그 학생들은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포항 지역에 시험 보는 14개 시험장에서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이제 하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일부 한두 학교라도 그 시험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시험장은 일단은 이제 시험이 중단되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대책을 세울 것인가 내부에서 논의하고 그 대책은 이제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예. 아직은 그것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그건 좀 심각한 문제네요. 만일에 한두 학급이나 아니면 어느 한 학교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학생들은 지금 매뉴얼에 따르면 그 시험은 그냥 포기하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한 지진이 또는 여진이 나와서 도저히 시험 못 볼 상황이라면 이제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가령의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민감한 학생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 뛰쳐나가려는 학생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복도에도 이제 감독관을 보조로 배치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감독관이 달래고 하면서 다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지금의 방침입니다. 일단 복도로 나갔는데 퇴실하면 안 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교사를 떠나면 이제 교사를 그럼 복도로 나간 학생을 설득해서 다시 시험을 보도록 한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예, 있으면 굉장히 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개인으로 그렇다는 건 그것도 문제지만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학급이든 한 학교든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경우에 운동장으로 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은 내부에서 논의하고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걸 예상해서 이제 바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대비책을 내놨을 때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파장도 파장이지만은 그걸 이제 상정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다른 무리를 빚을 수도 있다 하는 이제 판단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걱정들은 기우이길 바랍니다. 뭐 없길 바라는데 지진이라는 것이 사실 포항에서 며칠 전에 그 큰 지진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여진이 실제로 크게 일어났을 경우에 심지어 뭐 지금 것이 전진이라는 얘기까지 또 뭐 전문가들은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일부 전문가들은 그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긴 한데 그렇게만 말씀을 해주시고 나면 듣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불안감이 클 것 같은데 뭔가 대비책이 있긴 있으신 겁니까 지금? 말씀만 안 하실 뿐이지? 예, 내부에서 이제 대비책은 논의하고 가닥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빠른 이야기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미리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제일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상황이 그렇다니까 억지로 계속 질문을 드리기도 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른바 이제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다 지금 이른바 플랜 A, 플랜 B까지 다 마련하고 계신 건지 그건 뭐 저희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더 질문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제인데 대비책을 세우고 계시다니까 근데 그 학생들한테는 그 어떠한 손해도 안 가는 대비책입니까? 뭐 딱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가능한 이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지금 뭐 상상해가는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저도 답답해서 드린 말씀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궁금한데요.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 이건 뭐 일생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비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그 대비책을 말씀하실 겁니까 그러면? 일단 그러한 상황이 만에 하나 생기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대비책을 말씀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 전에 말씀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상황이 안 오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받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번에 가장 그 피해가 크게 났던 한동대 정규열 교수께서 저한테 이 질문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건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서 왜 수능을 하루에 다 보느냐? 다른 나라들처럼 1년에 서너 차례 해서 보면 이런 위험이 그만큼 분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교육부 차원에서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수능을 한 차례가 아니라 이제 2차례 이상 보는 것도 이제 검토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령 미국 SAT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성격이 조금은 다르죠. 예. 그 이제 자격고사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 실력을 측정하는 이제 그런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차례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예전에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던 컨셉 것인데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하여간 이런 일도 있고 하니까 예.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은 전달을 해드리고 예. 우리도 뭐 이런 것을 전혀 생각 안 할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논의 대상에 한번 포함을 시켜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내년 8월까지 대학 입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이제 구상해서 발표한다라고 예정돼 있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점까지를 감안해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일어난 액상화 현상입니다. 모래와 물이 뿜어져 나와서 집안이 흐물흐물합니다. 건물은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평상시 지면은 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으로 흙과 물이 땅 위로 솟구치고 주변 땅은 꺼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처음으로 일어났다는 액상화입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지진이 났는데 서울과 수도권까지 액상화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일시적 현상인지 아닌지 분석도 엇갈립니다. 팩트체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일회성 현상입니까? 액상화는 강진과 함께 발생합니다. 수초 안에 일어났다가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분출된 지하수가 장시간에 걸쳐서 다시 스며들고 그 과정에서 집안이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액상화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이 일단은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 물이 이제 흙을 적실 거 아니에요. 물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 물하고 지금 땅하고 서서 반죽이 됐잖아요. 그 반죽 정도는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논이나 밭뿐만 아니라 건물 아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 공사가 아니라면 대형 참사 수준의 일까지는 번지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건물은 건축법에 따라서 지질 조사를 한 뒤에 짓습니다. 내진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화가망 같은 탄탄한 곳에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래, 자갈이 많은 퇴적층 위에 짓는다고 해도 액상화에 견딜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데보다 더 깊게 파이를 박으면 되거든요. 파이를 박아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됐잖아요. 낮은 층 건물들은. 이거는 더 내진보다도 더 중요한 기초공사예요. 네,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건데 근데 이제 제대로 지켰느냐 아니냐가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답답한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오늘 또 이제 눈에 띄는 기사 가운데 하나가 서울, 수도권, 부산도 위험하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이거는 사실입니까?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 자료를 근거로 했는데 경남 양산에서 지진이 나면 영남, 서울, 충청까지 위험하다. 또 충남 홍성에서 지진이 나면 서부 지역, 또 서울까지 대부분이 위험하다라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연구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이를 근거로 보도한 건 사실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한국의 공식 계산법이 없던 2012년에 미국 프로그램 계산식을 대입한 결과입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점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발췌해서 보도가 된 것이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건. 5배 정도 과장돼서. 한부에 지금 지진 대응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게 거기에 돌려본 거예요. 그때는 그 기록이 이제 미국의 전파 시기를 쓴 거예요. 그게 엄청 틀리겠지. 네, 이 밖에도 액상화가 또 다른 지진의 전조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액상화는 퇴적층, 얇은 지하수, 강한 지진, 이 3요소가 갖춰져야 하는 지질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진의 전조가 아니라 지진의 결과입니다. 네, 잘못된 정보들이 정말 많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지질 조사, 기초 공사를 잘 해야겠고
이와 별개로 지금 이제 포항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좀 철저히 해야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차원의 연구는 지금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전국 단위 지질 조사와 단층 조사가 이루어져서 정확한 예측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본 도쿄의 액상화 지도입니다. 도로 하나하나까지 세부적으로 위험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는 전국 단위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고 건물을 짓는 데 기초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달라진 해명, 더해진 의혹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의 해명입니까? 예, 며칠 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예. 잠깐 보면 재작년에 논란이 일었던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시 여당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매달 특수활동비를 4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러면서 뒤에 예를 들어서 정책위의장에게 1,500만 원, 그다음에 원내 행정실에 700만 원 등 자세하게 사용 내역을 썼습니다. 예. 제가 쭉 요약을 해보면은 저렇게 4천만 원을 받아서 정책위의장에게 1,500만 원을 주고 원내 행정국에 700만 원, 원내 부대표단에 500만 원, 그리고 야당 원내 대표들 또 기타 경비로 일부를 썼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건 뭐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영수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냥 쓰는 돈들이잖아요. 그걸 예. 저렇게 이제 나눠줬다. 예. 상당히 자세하게 지금 지출 내역을 나름 이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나는 뭐 이렇게 허투루 쓴 게 없다, 뭐 이런 뜻으로 한 얘기인가요? 저렇게 자세하게 쓰면 뭔가 투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전이 생겼는데요. 저기에 야당 원내대표, 당시 2008년인데 그때 통합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원혜영 의원이었습니다. 예, 예. 원혜영 의원이 오늘 나는 홍준표 대표로부터 어떠한 특수활동비, 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따로 물어봤는데 본인은 물론이고 당시 민주당 원내 행정실 쪽으로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 일부를 줬다거나 또 계좌로 보냈다거나 이런 말도 없었고 낌새도 없었고 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원혜영 의원은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가 없으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한테 특수활동비를 나눠준다? 예. 뭐 의원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국회 특수활동비가 따로 돼 있고 예. 여당, 야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는 일부 특수활동비가 따로 지급이 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원내대표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 맨날 싸우는데 뭐 뒤에서 특수활동비 나눠주고 이거 좀 모양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예. 아무튼 논란이 됐던 재작년에는 원래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생활비로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국회 대책비, 이제 특수활동비인데요. 국회 대책비를 받아서 그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 이렇게 2015년에 해명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논란이 되고 그 리스트에 거명된 돈은 사실 당대표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 의혹이 일자 예. 그 돈이 아니고 특수활동비 남은 걸 생활비로 쓰라고 아내에게 줬는데 아내가 모아놓은 돈을 경선 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제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저걸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특수활동비 남은 걸 생활비로 썼다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예. 예. 그런데 그걸 그제 해명을 바꾼 셈인데 예. 원혜영 의원이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또 해명할 일이 생겼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까지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을 확인해봤는데 추가 해명은 없고요. 밤사이나 내일 오전쯤에 이에 대한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아무튼 그 홍 대표의 얘기는 이번에 나온 얘기는 특수활동비로 나온 돈을 예.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봉급은 안 쓰게 됐고 예. 그래서 저렇게 얘기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 자체는 제대로 썼다는 얘기인데 예, 그중에 팩트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공수처 동상이몽입니다. 예.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 왔습니다.
민정수석이 당정청 협의에 온 것은 1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잠깐 화면을 보면 조금 민정수석이 오자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저렇게 쏟아졌습니다. 회의 끝나고 지금 나가는 모습인데요. 예. 기자들이 회의실에서 국회 정문 앞에 차까지 계속 따라붙으면서 거의 수백 개의 질문을 던졌지만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예. 민정수석의 입장으로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상당히 불편했을 텐데 그런 걸 알면서도 조국 수석이 이례적으로 국회에 있는 회의에 참석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최근 검찰이 정치권의 이 수사에 대한 고삐를 죄자 검찰 개혁, 즉 공수처 설치가 좀 잦아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당과 청와대에서 그렇지 않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예. 오늘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중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가 알파요 오메가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유한국당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약간의 입장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오늘 자유한국당은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통해서 공수처 반대가 기본 입장이지만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직접 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 강력한 견제기관은 공수처를 얘기하는데요. 예. 얼마 전 당대표인 홍준표 대표도 검찰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공수처 설치를 시사를 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할 가능성은 많이 작은데요. 지금 검찰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소 독점주의를 나누는 공수처 예. 설치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 대한 수사가 많이 강해진 검찰에 대해서 견제 차원에서 일종의 엄포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보죠. 예. 아까 조국 수석이 나갈 때 기자들이 질문을 수백 개를 던졌다면서요. 예. 박성태 기자도 저런 데 가서 질문을 해봤겠지만 예. 저런 질문을 하면 답변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질문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질문을 던집니까? 우선은 답변이 좀 나올 때도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조용히 보내주는 게 그림에도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기자들이 그래서 가장 쓸모없는 질문은 한마디만 해주세요인데 예. 질문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받는 위치에 한 2번 서봤는데 예. 제가 보기엔 대부분 쓸데없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보죠. 예, 마지막 키워드는 텐트가 다르다입니다. 오늘 포항 흥해체육관의 모습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별 텐트가 저렇게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850명이 흥해체육관에 수용이 됐었다가 어제 이제 완료가 됐었는데요. 예. 온열 매트가 깔렸고 소독을 하고 독립된 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텐트가 다 마련이 됐습니다. 예.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진도체육관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 4월 당시의 모습 그리고 오늘 포항 체육관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고요. 예. 당시에 참사 이후에 곧바로 얼마 안 된 때라 경황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 11월에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왼쪽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렇게 텐트는 준비했지만 이재민들이 들어가는 것은 좀 더 나은 곳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 인근의 수련원 또는 휴양시설로 예. 이재민들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예. 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3도,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낮에는 맑고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예,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있는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성대 고석승 기자가 나오는데 특별 손님이 한 분 계시다고 합니다.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 지금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거기서도 소셜 라이브를 한다고. 예,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다 이것뿐이라서 머물고 싶어 더 꿈꾸고 싶어 그래도 말야 떠날 때가 됐는걸 Yeah, it's my truth It's my truth 온통 사쳐 두성